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수시 역전 국민대 광운대 편 진행을 맡은 서울 선덕고등학교 교사 송창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바로 입추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을 느끼시나요? 저도 오늘 가을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촬영하러 오는데 라디오에서 서영은 씨의 가을이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구나 했는데 몸은 여전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드시죠? 왜냐하면 장마가 빨리 시작됐죠. 거기다 무더위, 아직도 무더위입니다. 거기다가 전력난까지 시작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올해. 거기다가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수능 유형 AB형이 첫 해입니다. 첫 해가 실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매우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도 고3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볼 때마다 늘 너무 측은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실 아마 수험생들도 고3 학생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고3 학생들이 이 방송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어제에 이어서 수능 이후에 논술 실시하는 대학을 살펴보고요. 그 대학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능 이후에 몇 개 대학 정도가 논술을 실시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다 알려줄 테니까요. 올해 2014학년도 수시에서요, 논술을 한 28개 대학에서 실시하는데요. 그 중에서 17개 대학 정도, 인문계를 기준으로요. 17개 대학 정도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 17개 대학 중에는요, 고려대학교와 이화여대, 한양대학교와 같은 상위권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국민대와 강운대,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와 같은 중위권 대학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학을 준비하시나요? 혹시 어제 방송을 듣고, 그래! 성균관대하고 숭영여대 괜찮겠어. 한번 지원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마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기다렸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선생님의 강의 잘 들으시면 국민대와 강운대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시나요? 자, 그리고 국민대와 강운대는 논술의 기본기가 좀 탄탄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요, 상위권 대학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데 반해서 국민대와 광운대를 비롯한 이런 중위권 대학들은 어떤 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 내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묻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논술의 기본기를 충실히 준비했다면 오늘 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들 정리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할 때는 과자 좀 덜 먹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수시 역전 국민대학교 광운대 편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내용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보셨나요? 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이후에 과연 몇 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보는지 한번 일정별로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대와 강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논술 전형의 어떤 그 전형들을 선생님이 다이제스트, 요약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대, 강운대의 어떤 기출문제의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를 통해서 과연 2014학년도 수시에서 어떤 논제 유형이 출제될지를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 연결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비 방안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파이널 합격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들을 선생님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 같이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면 볼까요? 자, 11월 19일 경희대
경희대 인문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경희대는 11월 9일과 10일에 걸쳐서 인문과 사회를 나누어서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토요일 날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할 광운대학이 여기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학 어제 했었죠. 그리고 숭실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일요일은요. 경희대 사회와 그리고 서강대 중앙대학이 논술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11월 15일 금요일 수능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뒤죠.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11월 16일 토요일은 아주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일요일에는요. 상위권 대학이죠. 고려대학교,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대, 인하대 2차, 그리고 한국외대가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23일 토요일에는요. 서울여대, 그리고 마지막 11월 24일 일요일은 단국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자, 방금 이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봤는데요. 자, 이 중에 선생님이 조금 진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광운대, 숭실대, 연세대, 원주, 아주대, 국민대, 인하대, 서울여대, 단국대학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일 겁니다. 특히 오늘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광운대하고 국민대학은요, 그리고 이 아주대까지 이 세 개 대학은요, 수능의 그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을 실시합니다. 우선 선발을 실시하고요. 그 우선 선발에서 논술이 한 70% 정도의 비율이 들어가고 30%는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광운대, 아주대, 국민대는 논술 전형이 비슷하다는 사실 좀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숭실대와 연세대, 원주도 전형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두 대학 모두 다 우선 선발을 하는데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나눠서 실시하는데 이 두 대학은 논술의 반영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2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좀 자신 있다. 나는 학생부는 조금 떨어지지만 논술에 자신 있다. 2학년,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숭실대와 연세대 원주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하대학하고요. 그리고 단국대학이 있는데요. 인하대학하고 단국대학은 우선 선발은 없지만 일반 선발에서 논술의 반영 비율이 70%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마지막으로요. 서울여대는 우선 선발이 없고요. 일반 선발로 50% 정도를 모집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논술 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7개 대학이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상위권 대학도 있지만 아마 상위권 대학은 어제 시간에 아마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을 거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 그래서 그 대학들의 중심에 있는 국민대학하고 광운대학을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일정을 한번 봤죠? 그리고 그 수능 일정에 맞게 대학들의 어떤 전형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선생님과 제대로 국민대학하고 광운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린 거 아니시죠? 지금 시간이 아마 10시 한 10분은 10시 10분쯤 되는 것 같은데 3학년 학생들 힘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대학교하고 광운대 논술 전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국민대학교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2014학년도 국민대, 광운대 수시 논술 전형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대 먼저 볼게요. 자, 논술 고사일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이죠. 수능 보고 나서요, 한 열흘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의 여유가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갑자기 업시켜줄 만큼의 시간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수능 이후에 열흘 정도 다시 한번 국민대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되시겠죠. 자, 모집 정원은 168명입니다. 인문을 기준으로요. 자연까지 합치면 한 330명 정도의 인원을 국민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반영 방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우선 선발은 정원의 30% 내외를 모집하고요. 일반 선발에서 70% 내외를 선발합니다. 근데 우선 선발에서 보면 논술이 70%입니다.
일반 선발에 비해서 일반 선발이 논술 50인 것에 비하면 우선 선발은 굉장히 논술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논술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감이 있는 친구라면 우선 선발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번 더 매력적인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입니다. 자, 우선 선발은 뭐죠? 없습니다. 이런 대박. 자, 과연 대박일까요? 선생님이 대박이라고 했지만 이게 대박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나요? 논술을 평소에 준비를 잘했다면 이 학생은 대박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논술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면 아쉽지만 이 대박은 놓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일반 전형 한번.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요, 아까 논술이 50%입니다. 그리고요, 교과가 50% 정도가 반영되죠. 그런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선 선발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일반 선발은 수능 최저학력이 있고요. 그 수능 최저학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의 100분위가 170 이상입니다. 170 한번 평균 내보세요. 자,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인가요? 85죠? 맞습니다. 85면 3등급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중간 이상의 3등급이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물론 170이라니까 꼭 평균이 아니라도 상관없겠죠.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중에 1개 영역을 나 잘한다. 1등급이다. 또는 2등급이다. 그렇다면 다른 1개 영역은 조금 못하셔도 일반 선발의 그 최저학력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자, 국민대학교 수시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국민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전략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광운대학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광운대학교입니다. 논술 고사일은 아까 국민대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빨라요. 11월 7일 수능 보고 나서 11월 9일 바로 해요. 선생님 이틀밖에. 어차피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11월 9일 이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집 정원은 국민대학교에 비하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자, 조론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많나요? 적나요? 많다고요? 적습니다. 113명입니다. 인문계 기준으로요. 자연계까지 합치면 한 250명 정도가 되고요. 자, 논술 반영 방법을 보면요. 여기 국민대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30% 선발을 하고요. 30% 내외, 일반을 70% 내외를 모집하고요. 논술의 반영 비율도 국민대학하고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학력도 우선 선발에서는 없어요. 역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에서요. 2개 영역 등급학위 6 이내 또는 2개 영역 100분위 합이 160 이상입니다. 자, 광운대 봤는데요. 어떤가요? 자, 국민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논술의 반영 비율이나 선발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맞죠? 그럼 어떤 게 차이점이죠? 자, 어떤 게 차이점인가요? 너무 많이 했다고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에서 국민대가 100분위가 10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광운대가 어떻게 해요? 2개 영역 합이 6 이내로 조금 더 수능 최저학력이 완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 하나를 잘 하신다면 아직 수시에 갈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잘 듣고 그래,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 선생님이 다이제스트로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대학하고 광운대 기출 출제의 어떤 경향을 선생님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보시면요. 국민대학교 먼저입니다. 자, 고사의 형태를 보시면요. 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실시하는데요. 국민대학교 오전은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 오전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법과대학과 경상경영대학은 오후에 실시합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눈 이유는 이제 단과대학의 특성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지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자, 논술 주제를 볼게요. 논술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13학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전은 관계의 윤리학을 물었는데요. 관계의 윤리학 좀 어렵죠. 근데 관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개인 대 개인, 특히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윤리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정입니다. 그 우정과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관계, 어떤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전에 실시를 했었고요. 오후에는 자유냐 규제입니다. 자유롭게 둘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할 것이냐. 규제를 누가 하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많이 하죠. 최근에 있었던 시사적인 주제 중에 여러분들 그 대형마트 규제 알고 계시죠? 대형마트 규제에 보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 좀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유냐 규제냐 하는 문제를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는요. 사회적 쟁점의 해결 그리고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충돌을 물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포퓰리즘의 극복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갖는 책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논술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면요. 결국에 오전과 오후에 보는 그 논술 주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주로 인문 사회 계열의 대학들이 시험을 봤었고요. 오후에는 주로 상경 계열이 많이 보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께 물어보신다면요.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논술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처럼 그래, 넌 합격이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논술 주제를 보니까 오전에 보는 논술 주제들은요. 주로 사회문화 교과서 아시죠? 혹시 사탐을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학생이라면 정말 복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에 보면 그 사회문화 대단원이 있고요. 그 밑에 중단원, 소단원이 있는데요. 그 대단원에 있는 주제들을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후로 교과서에서 출제가 많이 되면서부터 이제 상당 부분의 어떤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이 예측이 가능해졌는데요. 선생님이 예측을 한다면 여러분들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그 대단원의 주제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대단원에 맞게 학습 활동들을 풀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시사들을 찾아보신다면 아마 올해 예측 가능할 겁니다. 특히 오전에 보는 친구들은 사회문화 교과서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있는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보는 경영과 경상대학에 있는 친구들은요. 법과 정치와 경제 관련 교과서의 대단원, 중단원을 보시면 아마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아셨죠? 메모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과서 사회문화, 그리고 윤리와 사상, 오전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법과 정치, 경제 교과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운대학교도 한번 출제 경영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광운대학교인데요. 고사의 형태를 보니까 단일 유형입니다. 근데 단일 유형이지만 올해의 그 모집 요강에도 보면 수험생이 많으면 오전과 오후로 분리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2012학년도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했었습니다. 논술의 주제를 보니까 2013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 좀 어렵죠? 아시아주의라는 것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하죠. 그 양극화의 해소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 논술 주제로는 오전의 대중문화, 그리고 위험에 대한 것,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시장의 균형과 담합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 광운대학교의 2012학년도 주제 중에 위험과 관련된 것은요. 2013학년도 한양대학교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1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도 이 위험과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논술이 실시된 지가 굉장히 좀 이제 한 10년 넘었죠.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이제 통합 교과 논술이 시작됐지만 그 전까지 친다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요. 상당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논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논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회탐구 과목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단답형 시험 위주로 공부하시는데요. 교과서 보시면서 학습활동을 한 번만 점검하신다면 여러분이 논술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의 어떤 출제 경향을 봤는데요. 그 출제 경향과 함께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그럼 어떤 논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정리한 논제 유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대와 강운대의 논제 유형을 분석했는데요. 자,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봤던 논술 전형들을 한번 선생님이 분석해봤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오전 1번 유형에 보시면 선생님 좀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해놨는데요. 요약형과 함께 설명형이라고 하는 논제 유형이 굉장히 많죠. 1번에도 설명형이 있고요. 2번 문제에도 설명형이 2012년도, 13학년도 3번에 걸쳐서 나왔고요. 3번에도 자료 적용 설명형이라 그래서 3회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5회도 보시면, 5 출제에도 보면 1번 문제에 보면 제시문 적용 설명형 문제가 2번 나왔고요. 2번에 보시면 자료 적용 설명형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3번에서도 설명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1번에 선생님이 역시 빨간 펜으로 설명형이 있죠. 비교 분석이 2번 나오긴 했지만 설명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2번에도 보면 제시문 적용 설명형이 2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형 빨간색으로 해놓고 선생님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14회 정도. 지금 겨우 2012학년도하고 13학년도 2개 년도밖에 되지 않는데도요. 이 2개 대학에 나와 있던 그 문제들을 분석해봤더니 대개가 굉장히 많이 설명형 논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설명형 논제를 확실하게 잡으시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출제 예상한 논제로 첫 번째가 이제 제시문 적용 설명형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료 적용 설명형을 잡았습니다. 자, 오전 선생님이 조금 길게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입으로 실전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짚어 보셨나요?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잘 메모도 하셨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국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출제 예상되는 첫 번째 논제가 제시문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논제고요. 두 번째가 자료를 적용해 설명하는 건데요. 제시문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시문을 주고요. 그 다음에 논제에서 설명할 대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시문을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대상은 주로 대상, 현상, 문제점, 원인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왔던 제시문 적용 논제형을 강원대학교 2번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줘야 되는 게 있어서 판서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논술문을 쓸 때 실제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논술문 작성 순서입니다. 자, 아마도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번
논제 분석이죠. 논제 분석. 논제 분석을 왜 할까요? 논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됐으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죠? 논제를 봤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두 번째는 바로 제시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시문 분석입니다. 자, 제시문 분석은요, 첫 번째 봤던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이 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분석하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푸시면서 비문학은 많이 풀어보셨죠. 비문학을 풀 때는 사실적 관계를 따지지만 논술을 할 때는요, 이 출제 의도에 맞게 제시문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논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논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논지 설정이 끝나면요, 네 번째는요, 그 논지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셔야겠죠. 어찌 보면 이 논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논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논지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논거가 마련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이 개요 작성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개요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논술 시험은 되게 분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분량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개요를 좀 탄탄하게 꼼꼼하게 짜시면 분량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개요 작성하는 훈련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요 작성을 잘 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다음이 이제 실제로 이제 글쓰기가 되는 거죠. 글쓰기 이후에 수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개요 작성을 좀 더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논술 작성 순서를 봤고요. 이 논술문 작성하는 순서에 맞게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이제 광운대학교 2번 문제, 첫 번째 논제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선생님 좀 진하게 표시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적 강자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된다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요, 제시문 마바사를 읽고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때 내가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진 이유에 대해 논하라. 그리고 반드시 새 제시문을 이용해서 논거를 하나씩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논제를 선생님이 이제 분석했어요.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What?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때 내가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독해하실 때도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구사항에는요, 3개의 제시문에서 총 3개의 논거를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하라는 거고요. 분량은 75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논제 분석은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논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출제 의도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출제 의도 파악이 안 되면 제시문 분석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시문 분석, 3개의 제시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 화면을 통해 볼게요. 자, 2번 문항 제시문인데요. 선생님이 길어서 핵심적인 것만 해놨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조수들 15명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에 길이 15m 거리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조수들 중에 한 명이 건물을 그냥 쳐다보게 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요. 그 건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4%가 봤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을 멈추는 조수들을 좀 수를 늘려봤더니 그에 따르는 보행자의 비율도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길 가다가 누가 저길 쳐다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같이 보게 되죠? 이런 실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것을 보는 보행자 수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결국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제시문 다시 화면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제시문인데요. 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흉내내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한번 볼게요. 행동도 흉내내고요. 그리고 흉내내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어때? 친구가 기쁘면 같이 기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도 기쁘게 되죠. 또는 옆 사람이 슬프면 본인도 슬픈 행동을 하게 되면서 같이 감정이 전이되는 겁니다. 자, 이 제시문의 핵심은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감정이 전이된다는 겁니다. 행동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서 감정이 전이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시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직장생활 만족도를 조사해봤대요. 어떤 A 기사가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다른 동료도 모두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 A 기사에게 직장생활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100점 만점에 80점을 준다.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두 번째 회사에 다니는 B 기사는요. 250만 원의 월급을 똑같이 받지만 다른 동료들이 2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5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국가 경쟁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요. 100점 만점에 45점이라는 거예요. 좀 낮은 편이죠. 반면에 국민 1인당 GDP가 10,000달러의 나라에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가 경쟁력의 30%를 차지하는 나라의 행복 지수는요. 100점 만점에 75점이라는 겁니다. 자, 제시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세 번째 제시문의 핵심은 뭔가요? 자, 분명히 똑같은 봉급을 주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봉급을 받지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나보다 높은 봉급을 받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달러, 10,000달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땐 3만 달러가 높을 것 같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10,000달러가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제시문 3개를 봤는데요. 이 3개의 제시문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화면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논지는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때 내가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거를 봤더니요. 제시문 마에 보니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으면 그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 마였고요. 제시문 반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그 감정이 공유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을 전이한다고 했고요. 제시문 4는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이제 이 논거들을 통해 정리해 보면 결국 결론은 사람들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면 행복은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행복감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인해서 나까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결론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결론 보고 나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제시문 적용 설명에서 선생님이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제시문 분석입니다. 제시문을 적용해서 설명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제시문을 얼만큼 설명에 적합하게 분석하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아마도 출제 예상 첫 번째 논지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제시문 분석을 꼼꼼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뽑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연습을 좀 평상시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두 번째 논제입니다. 뭐였죠? 아까? 자료를 적용해서 설명하는 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제를요, 이제 국민대학교 2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논제 분석입니다. 그럼 논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볼까요? 자, 다음 화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조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논제 분석. 와우! 뭘 하라는 거냐? 설명하라는 거다. 그럼 뭘 설명하라는 거냐?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조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라는 거다. 요구사항이 없느냐? 요구사항이 있다. 뭐냐? 제시문 다와 말을 참조하여 설명하라는 거다. 자, 논제 분석해봤는데요. 논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 아까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라고 했죠? 자료 적용 설명형 유형입니다. 자료를 적용해서 설명하는 유형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요.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자료에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경향성을 파악하시고 나면요. 그 경향성 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 특이점을 찾으신 다음에 이 특이점이 어떤 이유로 이런 특이점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자료를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서요. 한번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 먼저 두 개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국민대 5반 2번 문항 제시문 분석입니다. 다원 첫 번째를 보면요. 빨간 표시, 선생님이 중요한 거라고 해놓은 부분만 볼게요. 법에 복종하지 않은 채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자유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의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1번의 핵심이고요. 다 2는요. 거기 보시면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 우리가 아까 이 제시문 다를 활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신뢰 부분이 아마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시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자, 제시문 만데요.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혼동해서 부적용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자, 빨간 편으로 해놓은 부분 보시면요. 가상 공간에서의 윤리도 결국 자율과 책임, 상대방의 존중이라는 현실 세계의 윤리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마의 핵심은 뭐냐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그리고 가상세계 역시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시문 분석 다와 말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제시문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분석해야 될까요? 뭐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림 1과 그림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 1부터 한번 화면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OECD 국가의 사회적 자본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위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요, 29위 멕시코까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향은 보면 뭐 1위가 많고 마지막에 끝인데, 사실 이 도표에서 봐야 될 건 빨간 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특이점을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인가요? 전체 22위를 차지하고 있죠. 22위면 어때? 높은가요? 낮은가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판서하면서 이 도표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는요. 자, 일단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전체 2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근데 이 도표의 핵심을 보면 이 도표가 사회적 자본의 순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시문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의 순위인데요. 사회적 자본으로 나온 게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신뢰가 있었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분석하면 사회적 자본 순위가 22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신뢰의 수준이 어떻다는 건가요? 굉장히 매우 낮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시사점을 뽑아내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이 그림 1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2번 화면으로 보면서 그림 2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2는 우리나라 트위터 사용자의 설문조사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트위터의 미확인 소문을 믿는지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보니까 사실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63%고요. 그리고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19%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죠? 82%입니다.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가 트위터의 미학인 소문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상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그림 2를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용자를 믿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 미학인 소문에 그대로 둬야 돼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 보면 미학인 소문을 굉장히 좀 관대하죠. 그리고 트위터 사용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34% 정도가 되고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11%. 결국 합쳐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 2를 보니까요. 어떤가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사실 이 가상현실, 이 트위터 속에서의 가상현실에는 신뢰 수준이 매우 높다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확인된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매우 믿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관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요. 아마도 이제 그림 1과 그림 2. 그림 1은요, 선생님이 아까 판서했었죠.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이 OECD국가 22위였고요.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옆에다가 이제 분석 두 번째, 아까 그림이 있었죠. 그림 아까 분석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어떻다는 건가요? 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현실 세계와 달리 어떻게 해요?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상현실의 신뢰 수준은 높고 현실 세계의 신뢰 수준이 낮으니까 이 속에서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뭔가요? 가상세계의 신뢰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 두 번째 보면 신뢰 수준이 어찌 보면 지나치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어떤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 이 도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도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말했던 사회문화나 경제교과서 같은 데 가면 도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좀 정리하시고 분석을 하신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자료 적용 설명까지 봤는데요. 자료 적용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바로 네, 맞습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나왔던 그 예상 논제와 두 번째 예상 잘 하시려면 제시문 분석과 자료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술로 대학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논술 전형에서 논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을 밀지 아니면 정시 전형에 갈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능이 4개 영역이 고르게 나오신다면 논술을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4개 영역 중에 한 2개 정도만 고르게 나오고 2개가 아직도 불안하다면 선생님은 과감하게 2개 정도는 버리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면, 수능을 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한 2개 정도 대학만 선정하셔서 그 2개 정도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꾸준한 연습과 훈련입니다. 90일이면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훈련하실 수 있다면 저는 합격도 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봤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드릴게요. 자, 한번 짚어볼까요?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국민대학교 강원대를 중심으로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논술 대학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자신감이 생기나요? 자, 자신감은 결국 꾸준한 훈련과 연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90일 절대 그렇게 적은 시간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전형에 가실지 아니면 정시로 가실지. 근데 수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로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능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수시에 지원하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여러분이 자신 있는 2과목과 함께 나머지 시간 있죠. 이제 2과목을 이제 포기하셨으니까 그 2과목 하는 시간에 논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 맞게 아마 우리 대기업에서 나온 책자들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분석된 자료와 그리고 예시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 답안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원고지에다 작성하시면서 하신다면 제가 볼 땐 합격 절대 친구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좀 자신감 가지시고요. 선생님과 다음에 또 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수시 역전 국민대 강원대 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